자, 코인 트렌드 1 내용 보시게 되시면요. 폴 애킨슨 SE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개혁 추진 첫 타깃은 유니코인이라는 이제 이슈인데 이 이슈에 대한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이 이슈에서 기사가 총 4개 들어갑니다.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SEC 위원장,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니코인 이렇게 4가지 기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4가지 기사를 하나하나씩 보면은 따로따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기사 4개를 합치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특정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폴 애킨슨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이죠. 그 위원장이 오늘 암호화폐 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에 대한 관련 이슈가 오늘 화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미디어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그리고 코인데스크, 베인크립토 같은 제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1순위 이슈가 바로 이런 SEC 위원장, 즉 폴 애킨슨이 첫 암호화폐 규제 개혁안에 대한 추진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개혁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폴 애킨슨이 누구고 SEC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메인 첫 번째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암호화폐 규제 개혁 추진. 어떤 규제를 추진하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규제 개혁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불투명한 태도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닌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 자산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혁 추진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 글은 읽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읽어봤을 때 SEC라든지 뭐 어떤 규제라든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러한 뜻을 알아야 이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새로운 SEC의 새로운 수장인 애킨스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 SEC가 명확한 규제 또는 기준이 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SEC 관련 후속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SEC 태스크포스 향후 몇 달 내에 첫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번 연도 4월 정도에 SEC 위원장으로 이제 위임이 됐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사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SEC 위원회에 앉은 지 한 달이 안 된 채에 지금 현재 첫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SEC에서 하는 법률이라든지 규약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오는지부터 내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SEC 내부에 문제가 있고 그 내부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 부분에서 첫 보고서 발표를 이달 내, 즉 6월 달 안에는 올려놓을 것이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의 효과, 즉 파급을 보여줄 것인데 어떤 파급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그냥 몇 달 후, 향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명확히 나온 게 아니라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슈가 선반영이 될지 후반영이 될지 이제 시장은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데이트,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부정적이고 이러한 이제 하나의 규제가 이때 발생을 할 거라면 사실 선반영이라는 건 그 전후에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이 날짜가 5월 20일인데 6월 1일 날에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파급은 당장 오늘에 와요. 그리고 추후 정확하게 6월 1일 때는 시장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적인 모멘텀을 지금 확인하기가 힘든 시점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날짜에 대한 명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전에는 알고 가야겠죠, 아나운서님. 제가 네. 이제 뭐 퀘스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SEC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SEC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봐주시면은 제가 이 SEC에 대한 약자를 적어놨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네,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이 SEC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일단은 SEC의 역할은요, 증권시장 감독입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안에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감독,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전자 역할을 하는 거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 있죠. 아무튼 기업 공시에 대한 의무 감시로 투자자 정보에 대한 공개를 감독, 어떻게 보게 되면 익명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가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불공정 거래 단속.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작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내 시장 같은 좀 우리나라 같은 조금 작은 규모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만 된다면은 어떤 주가에 대한 조작이나 어떤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SEC를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1대1, 그러니까 확실하게 SEC와 똑같은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뭐 증선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EC는 미국판 증권감독 최상위의 통합기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SEC가 원하는, SEC의 슬로건이자 SEC가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질서와 투자자의 보호입니다. 즉 어떠한 증권법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SEC의 암호화폐 시장, SEC는 일단은 뭐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일단 있는 건 알겠는데, 이 SEC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연방증권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신뢰와 제도권 진입의 관문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뒤에서 할 건데요.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아까 침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SEC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은 뭐로 될 수 있을까요? 코인 시장에. SEC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코인 시장이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안정,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기관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나 판단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SEC의 판단 하나가 코인, 즉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존재 이유와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요, 연방증권법 적용, 그리고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제도권 진입의 주요 역할, 기관의 수요를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예요, 아나운서님. 문제가 좀 많죠. 문제가 다양한데요. 네, 자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연방증권법 적용, 그리고 ETF 승인 여부 결정, 그리고 세 번째인 제도권 진입의 주요 역할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SEC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정답 정답.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인가요? 자, 화면을 통해서. 1번이랑 3번은 네. 결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증권법 적용과 제도권 진입.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법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정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고, ETF 승인은 맞죠.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2번을 골라주신 거죠. 네, 1번, 3번은 비슷해 보이는데 네. 2번의 ETF는 약간은 또 다른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네. 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ETF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 역시 ETF 투자에도 비트코인, 코인 투자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ETF로 편입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사실 증권이라는 종류가 아니라 원자재로 포함을 해서 ETF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ETF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질서와 안정성.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맞습니다. ETF 승인 여부 결정이겠죠. 왜? 제일 중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 SEC의 권한은 상당히 크고 이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오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 관련 이슈 나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유입의 트리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왜 암호화폐 시장에 왜 SEC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일단 ETF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준 다음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중요한 요소,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ETF 승인 여부는 다른 말로 실질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의 하나의 통로, 하나의 투자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임팩트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가 이제 하겠다, 뭐 ETF가 임박했다라는 거는 된 건 아니죠, 아나운서님. 네. 그냥 이제 뭔가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고 확정이 나면 사실 시장 그렇게 변동성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ETF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움직이기 움직이죠. 시작하죠.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제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예, 비트코인이 이제 ETF 승인 임박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미주식이나 국내 주식으로 6% 상승하면은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개별 주식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A라는 주식이 6% 상승했다고 치면은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6% 상승한 게 뭐가 커? 근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6% 상승은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2024년 1월 2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제 승인 임박 소식에 6% 상승했다. 근데 임박이죠, 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반영에 대한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수요에 대한 급증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 성향과 제도권 이제 이 부분 두 가지인데. ETF에 대한 부분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을 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증권성 판단법적 프레임 규제의 불확실성 영향 중장기 압력 요소 한데 어렵죠, 여러분들. 뭐냐? 하나의 법률을 제정해 줄게. 안전하게 투자해. 안전하게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거죠. 이런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 탈중앙화를 외치셨던 하나의 투자 상품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증권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시장의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 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나운서님. 네.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 요소를 제가 세 가지를 딱 찝어봤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연방증권법 적용이 있고 그리고 ETF 승인 여부 결정이 있고 마지막 또 제도권 진입의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과 똑같죠. 근데 네.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싫어할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2번은 아까 제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1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1번이 연방증권법의 적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로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탈중앙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로쌤께서 뭐 지난 수업, 지지난 수업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왜 중요한 건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기전이 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탈중앙화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중앙으로 모이자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네, 맞습니다. 이건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연방증권법을 따르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코인이 이제 가치를 가지고 코인이 이제 시장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됐었던 거는 탈중앙화라는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국가, 어떤 기업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자산 가치가 됐었고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가격이 거의 없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산 가치가 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이 상황에서 연방증권법 적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규제 받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등록 주권 간주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산에서 모든 그래요 개별 주식이든 어떤 지수든 어떤 뭐 펀드든 어떤 파생 상품이든 간에 하나의 증권으로 간주가 돼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제한적인 법이나 어떤 투명성을 지켜줘야겠죠. 하지만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연방증권법을 적용시킨다라는 거는 미등록 증권이다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장 요소수는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연방증권법 적용이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코인에 대한 투자처를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미등록 증권을 간주를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탈중앙 성향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아나운서님 아시죠? 이거 부분? 바로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 사례에서 큰 거는. XRP? 맞습니다. XRP가 제일 컸고 이제 이전 리플랩스 사회과 그리고 이제 SEC의 소송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이 연방증권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소송 문제가 가장 컸었죠. 바로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나 이제 XRP고 그리고 이제 매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XRP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 유틸리티 성향을 가져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코인인데 왜 이거에 자꾸 5천 원을 가자, 10,000원을 가자 하는 게 약간 좀 뭐 가치를 부여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자산들도 많은데 하필 XRP를 좋아할까? 좀 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거 같아요. 리플 이름이 예뻐가지고라고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XRP와 SEC의 소송 관련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됐었죠. 뭐 요약을 하게 되면은 SEC가 2020년도에 리플사, 그러니까 그 당시 리플랩스의 이제 XRP를 미등록 증권로 판매했다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XRP를 이제 증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XRP 토큰이 증권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니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요, 뭐냐면요, SEC는 그 당시 이제 리플사가 이러한 토큰 XRP에 대한 판매액이 13억 달러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서 너네들 미등록 증권이네 하면서 약간의 이제 연방증권법을 따르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XRP 즉 리플랩스사에서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볼 건데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컨트랙트 뭐냐? 단순 교환 코인이에요. 선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래소 간에서 이제 뭐 트래블룰이 되면은 태도 자체를 보낼 수 있긴 하지만 트래블룰이 안 되면은 사실 코인을 보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코인을 받았으면 그 코인을 다시 USDT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한 이제 유틸리티 코인들의 뭐 요소들에게보다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트론 있고 XRP 있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BP20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들은 뭔가 가치,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성향보다는 이제 컨트랙트, 그냥 거래소 간에 연결할 때 그냥 현금 보내는 요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거래액이 13억 달러가 나왔으니 리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그냥 단순하게 코인의 성향 때문에 발생한 이제 13억 달러에 대한 이제 이익실현이 아니라 금액이지 우리가 이거를 뭔가 투자처로 해가지고 공개하면서 홍보하진 않았다 하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4년에서 5년간 지속된 소송 싸움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소송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이 했던 게 이제 20년도 10월 22일 소송 제기일이 이때 당시에 이제 XRP 가치가 조금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일부 승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다시 재차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일부 승소죠. 일부 승소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냥 손을 XRP 쪽에 들어준 거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문제냐? XRP의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홀더들이 가장 미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운서님. 이 폴 애킨스 위원장이 올해 4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소송 당시에는 위원장이 다른 분이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을 굉장히 미워하지 않을까요? 네, 맞겠죠. 그래서 리플 홀더들이 가장 미워할 사람, 가장 싫어할 사람을 제가 화면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끈질기게 갔던 하나의 뭐 주요 위원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리플과의 소송을 처음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길긴 소송의 끝에까지 마지막 사임되기 전까지에도 리플을 소송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임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제 전 SEC 위원장이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 중요하겠죠. 일단은 SEC 성향에서 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SEC는 그 특징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SEC 성향이 만약에 조금 진보적이거나 보수적 어떤 관점에서 뭐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뭐 제가 지금 현재 코인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뭔가 보수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사람일 때 그 SEC의 성향은 달라지게 돼요. 뭐든지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SEC의 성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 위원장이 만약에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되게 좋은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반대로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어땠냐? 관점은 이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계했고, 방식은 뭐냐면 법 개정 없이 기존에 있던 이제 연방증권법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뭐냐면요, 암호화폐 시장하고 금융 시장하고 성향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증권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다르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연방증권법,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융법으로 그냥 암호화폐 시장도 규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 크립토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자 라면서, 그리고 XRP 홀더들이 제일 싫어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으니까. 즉 대다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면서 강경 규제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SEC 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앉아 있었을 때는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문제 많이 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뭔가 소통을 하면서 가야 뭔가 방송이 입체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XRP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케이스적으로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나 1가지 맞춰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분이 리플을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반응을 하는 걸 봤는데, 사실 리플 사건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도 싫어하셨어요, 이분? 당연히 싫어했죠. 그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SEC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죠? ETF죠.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에서 포함되는 것들은 이렇게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XRP 소송은 다들 하실 거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미국판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중에서 세계 1위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거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계속적으로 지연시켰어요. 즉 비트코인에 대한 ETF, 즉 이제 비트코인을 원자재 상향을 가진 ETF로 이제 출시를 하자, 이런 것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3가지 요소가 다 합쳐지면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암호화폐 시장 그냥 규제를 한 거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유동성이 빨리 들어오던 시기가 늦춰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SEC 공포 리스크를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면은 좀 코인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 모르면 좀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SEC의 암호화폐 시장의 SEC의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예요. 이 사람 별명은 뭐였을까요, 아나운서님? 별명이요? 즉흥적으로. 별명. 뭔가 리플과 관련됐나 봐요. 다시 또 리플 진짜로 내 없어도 괴한나 이 밈이 등장을 한 걸 보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뭐 이 사람 별명 어떤 별명을 가졌을까요? 리플 싫어하는 느낌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과 좀 이제 약간 좀
언어 게리 위기라고 해야 되나? 겐슬러, 네. 리플. 네, 아니 리플은 좀 제외라고 그냥 이름 자체에서 약간 언어 유희가 좀 됐는데 바로 뭐였냐면은 이거였었어요. 게리 캔슬러라고 했습니다. 다 취소해 버린다고. 좋은 법은 나쁜 좋은 법에 대한 뭐 규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취소하고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밀고 가니까 그냥 이 사람을 게리 캔슬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그 당시 이제 라임이 장난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뭐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 있죠.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고 한국에서도 이 이름으로 이 별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영향력이 없어질 수 있는 건데 트럼프 2기 정권이 딱 들어섰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왔던 공약들, 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내가 2기 정권 들어서면 나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 아주 친암호화폐적 공약 내세울 거야 하면서 주요 공약들이 있는데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뭐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뭐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장에 뭐 노력한 사람이야. 뭐 이 사람 때문에 비트코인 100K 갔어라는 뭐 이슈는 봤어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내세웠던 공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 트럼프가 이 당시 대선 레이스에서 친암호화폐적 공약 어떤 것들을 내세웠을까요? 예감이 딱 왔거든요. 말씀을 그래요? 하실 때부터 이거 질문 타이밍이다. 올 것이 왔구나. 네, 맞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네네네. 전략적인 비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요.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준비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준비금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매년 20만 개씩 매입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100만 개의 BTC를 미국 재정 안에서 사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암호화폐 서밋에서 트럼프가 아까 백악관 서밋이었었는데 이건 좀 이제 얘기가 좀 다르게 가는 건데 이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 서밋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 그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매년 20만 개씩 총 자기의 임기간이 이제 5년이니까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뭐 매입하겠다 했죠. 근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뭐 재정적인 부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근데 사실 아나운서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요. 비트코인을 매입은 한다고 하지만 뭔 네. 돈으로 살까요? 그러게요. 이거 혹시 미국인들의 세금?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뭐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실체가 없고 이제 위험성이 있는 그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사?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뭐 코인 시장 확 나빠져서 빠지기라도 하면은 잠깐만 내 세금이 지금 증발된 거야?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즉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개씩 사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정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게요. 100만 근데 이제, 개씩 예. 사려면 꾸준히 필요한데요, 돈이.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에서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채권 발행을 예전에 양적 완화 때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찍혔고 화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디폴트. 네, 부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정 마련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즉 이 당시 서밋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일단은 우리는 매입을 할 거야. 우리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서브 개혁을 할 거야.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은 할 건데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서 시장이 빠졌어요. 왜냐? 일단 그 뭐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운 건 그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돈으로 매입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어서 그 당시 많은 기대를 가졌던 백악관 서밋 첫 번째 서밋이 그냥
실망감으로 갔었고 그 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마이클 세일러가 참여를 했는데 그 트럼프의 발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졌던 그리고 자꾸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 서밋 때 암호화폐에 대한 재정 마련 이야기를 안 해서 떨어졌었는데 다시 얘기를 더 모아서 이런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공약은 뭐였냐면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리 겐슬러 SEC 의장 해임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신설이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떠한 규정법이라든지 어떤 그 연방 적용에 대한 부분, 연방 규정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뭔가 증권법을 만드는 하나의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CBDC에 대한 금지, 이 부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금지 부분,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좀 되게 포괄적이에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든다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적인 시장,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대선 이후 11월 달 6일이죠. 확실하게 대선 레이스에서 이겼을 때 비트코인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60K에서 50K 사이 엄청난 상승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내세웠던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 해임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 게리 겐슬러를 SEC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대요. 근데 이제 대통령 권한이 있거든요. 대신에 대통령이 말하면 떨어지나요, 그게? 안 되겠죠, 아나운서님. 네. 뭔가 하나의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가져야 되고 뭔가 좀 절차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트럼프 되자마자 SEC에서 게리 겐슬러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왜 이제 SEC에서 게리 겐슬러가 사임에 대한 가능성이 왜 컸냐? 일단 트럼프는 취임 전에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겠다고 하고 이후에 친암호화폐적 성향의 인물을 SEC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람이 지금 현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슨이에요. 근데 이 폴 애킨슨에 대한 성향은 빠르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문제를 내지 않고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폴 애킨슨 성향 어떤 성향이겠어요?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혁신수령용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직 SEC 위원이었고 부시 행정 때 이제 시절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작은 정부 원칙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제관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네. 여기서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전직 SEC 위원, 이거는 이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장 네. 자율성과 작은 정부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경제관 가지고 있고,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 명확한 기준과 유연한 시장 설계를 선호한다. 뭔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긴 하거든요. 네. 뭔가 정부가 규제를 덜 하자라는 뉘앙스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화면 봐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공통점이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내용입니다. 부시 행정부, 공화당 출신, 공화당 성향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캠프에서의 이제 역할이 톡톡해졌고, 그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포지션으로 이제 그 당시 1기 때 대선 캠프에서 데리고 갔냐면은 이제 금융 규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정책의 설계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완전히 게리 겐슬러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폴 애킨슨이 태스크포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기사로 적용이 되는데, 자, SEC 출범일이 여러분들 34대 위원장 공식 취임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트럼프 취임식은 데이원이라고 볼 수 있는 1월 20일인데 왜 바로 SEC 위원장이 되지 못했나라고 이제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문제를 내고 싶지만 시간상 빠르게 하겠습니다. 상원 인준 과정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뭔가 하자고 하더라도 뭔가가 절차가 필요해요. 그 부분이 바로 상원 인준. 상원에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아야, 과반수로 되어야 이 사람이 이제 SEC 위원회에 이제 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내는 이제 친암호화폐적 공약들은 그냥 성공할 가능성이 그냥 매우 높아요. 왜 Y?
상원 인준, 아무튼 이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아까 이것도 설명드린 부분이고 왜 높냐면은 게리 겐슬러의 해임 가능성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 레드웨이브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석수 싹 다 가져갔는데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의 뽑힌 대통령으로서 하원과 상원의 의석수까지 이제 민주당보다 많은데 만약에 어떤 투표라든지 어떤 공약에 대한 이제 뭔가 법안 발의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될까요, 여러분들? 뭐 반대표가 나올까요? 아니죠. 대부분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런 공약들이 대부분 다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레드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트럼프의 공약들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고 반대로 블루웨이브도 있는데 블루웨이브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상원 하원이 의석수를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트럼프가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더라도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의회의 찬성과 반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의석수로 밀고 가는 공화당이 확실히 의석수가 많은데 안 되겠냐고요, 그렇죠? 즉 찬성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원인주 통과 찬성은 52표 대 반대 44표인데 44표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4월 9일 날 지명이 됐고 4월 20일 날 공식 취임식 되면서 이제 첫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공백기엔 누가 있냐? 왜냐면은 1월 20일 날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게리 겐슬러를 이제 뭐 그전에 사임을 시켰지만 그럼 그 15일 날 사임 아마 1월 15일 날 사임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 공백기엔 누가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그 이제 대리위원장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마크 우에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SEC의 임시 의장에 대한 역할이고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SEC 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바뀌었고 그 위원장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SEC의 성향이 바뀌는데 그게 친암호화폐적이냐 반암호화폐적이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할 수도 반대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 당연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긍정적인 공약들도 내세울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 게리 겐슬보다 완화나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겠죠. 즉,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보고서, 첫 번째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보고서를 공개하고 어떤 내용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한국에서 검색 포탈 치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었냐 이거죠. 법률보다 한 단계 높고 유연하게 정책 방향성을 설계하는데 자, 증권, 비증권 일단 분리합니다. 연방증권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록 요건, 토큰 발행이나 이런 것들 상장 절차 좀 간소화합니다. 좀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ETF 및 커스터디에 대한 포괄 기준 종합. 그러니까 ETF에 대한 이제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더 간소화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스캠이나 사기성 이런 선별 기준 제한이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기관이나 거대한 유동성이 시장 어떤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이거죠. 단기적인 영향은 이제 일부 프로젝트 정리, 단기 불안감에 대한 부분은 적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위험성이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간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이제 SEC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방 이제 뭐 어떤 하나의 법률들을 이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들마다 조금 비정상적이거나 투명성이 좀 이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죠. 그래서 단기 영향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시장에 앞으로 좀 거대해질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서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코인 시장에 SE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제로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해주셨는데요. 오늘 해드린 이런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 정리들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우리 제로쌤과 단란하게 소통방 함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인스타는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